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 효력 등 관련한 주제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계속 가게 될 텐데요. 자, 요건 뼈대 잡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제목 봤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줄줄 한 번에 다 외우는 건 불능에 가깝습니다. 다 외운 다음에 마지막에 봐야 될 주제를 가볍게 제목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고, 유효인 법률행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해서 단계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게 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예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뼈대만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아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인데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되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 뼈대 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제 계약법 공부하실 때 주로 공부했던 개념이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됐을 때 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해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효면은 어떻다고요? 해제나 해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부동산 실명법 파트에 가서 보게 되면은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있게 될 것이고요. 행정 형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무효인 법률을 행위가 되면 해제나 해지는 할 수가 없다. 근데 명의신탁 중에서 유효한 게 몇 개가 있었죠.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 이런 것은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부간의 명의신탁 중에서 제한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도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인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대 잡으셔야 돼. 다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이것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역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해제는 특이한 거 있었죠. 해제는 일단 유효했었죠. 일반 당사자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이루어지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이제 취소해도 무효가 되고 애초 무효도 무효이고 해제해도 무효가 되는데 해제했을 때 무효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뼈대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가야겠고 이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것은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무효에서 소위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하나하나 주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 중에서 아까 무효 중에서 통정허위 표시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요것은 이제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든 간단히 듣고 버리는 거야. 자,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을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매가 없었어. 서류상 형식적으로 거짓말로 을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서로 짜고 하는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내막을 모르고 이 을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병이라는 사람이 몰랐다, 선이다. 그리고 제3자라고 전제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받는 무효,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걸 나중에 무효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도 동일한 논리 구조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의사 표시가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그 중간에 내막을 모르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냥 제목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는 나중에 관련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제목 볼 거예요. 어차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만 갖고도 2-3시간 설명을 드려야 될 주제인데 뼈대 잡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 소위 이제 이걸 유동적 유효라고 부릅니다. 즉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유효지만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인 상태를 가리켜서 유동적 유효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아예 취소를 해서 무효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러한 법률 행위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취소를 해서 아예 무효를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해서 이 사람이 을과 어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 얘가 물건을 만약에 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샀어요. 을 소유의 X 부동산을 미성년자가 사들였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의 대리인, 자, 병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계약을 참 계약 체결을 잘했다. 애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참 이 사건을 잘 만들었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잘했다라고 판단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아예 취소해서 이걸 아예 무효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계약 잘 체결했다고 판단하면 추인을 해서 이 계약을 완벽하게 유효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일단은 지금 뼈대 잡는 과정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대신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서 나중에 마음 바꿔서 다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겠고, 뒤에서 다시 따로 공부하실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유효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부했던 주제예요.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가 됐을 때 해제나 해지 해서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이미 공부한 것처럼 원상회복해야 될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 것인데, 이때 이자도 같이 쳐서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임대차 같은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장래돼서 그 효력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장래효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 당연히 같이 맞물려 가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문제 보면서 공부했던 게, 이게 이제 합의 해제가 되게 되면 이건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될 것이고,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반환 관련해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뼈대만 한번 대강 볼게요. 지금은 이걸 외워서 뭐 쉬운 문제를 풀고 사시고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체, 민법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라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무효는 몇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무효라고 해서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혹은 자,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외에도 강행규정,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무효,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사자는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이때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떻다?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가 있다. 경우에 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 유효인 법률행위였을 때는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달리 표현하면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해제나 해지의 문제 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실 이제 민법 총치, 물권법, 계약법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게, 자, 물권의 종류, 이건 이미 물권법 파트에서 다 설명드리게 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뼈대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외부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권의 취득 등에 있어서는 자, 원칙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그 소유물을 침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방해 폐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권을 지켜낼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될 텐데, 논리 체계상 이 사람에게 물권이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공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야? 등기라고 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등기라고 하는 것이 물권의 공시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는 거, 이게 바로 등기가 공시 수단.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별개의 문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죠. 자, 우리 물권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점유권은요, 그 공시수단이 점유라는 것이 공시수단이 되게 됩니다. 한편 소유권 취득할 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떻다?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는 이제 공유수문을 매립하면 그 공유수문을 매립한 자가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이라든가 혹은 토지,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파트에서 자, 물권의 공시수단 중에 뭐가 있냐면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부동산의 범주가 토지 그 정착물이라 불렀었고, 정착물의 범주에는 건물 외에도 수목이나 농작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수목 농작물이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목만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수목의 소유권이나 또는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명인 방법, 이 남은 누구 거다 또는 이 수목은 누구 거다라는 식으로 공시가 되게 되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따로 등기 등을 안 해도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물권의 성립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뭐가 필요하다? 공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공시 수단 대표적인 것이 등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공유수문을 매립한다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때도 물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자, 물권의 종류에서 점유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자, 그러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을 가리켜서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응해서 이 사용수익권 등 일부를 떼내서 지배하는 물권을 가리켜서 용익물권이라 부르고, 그 중에 하나가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뭘 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포인트,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설정 등기해야지 어떻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겠고요. 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중에 하나가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용어 가십시다. 지역권은 어떤 얘기였어? 자, 두 개의 토지가 있고 꼭 맹지라는 개념을 보통 상정을 하게 되죠. 도로가 이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지의 소유자가 이 문제의 공로까지 나다니기 위해서는 남의 땅을 밟을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지역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필요할 요자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지역권 설정의 합의 그리고 등기를 통해서 어떻다?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 토지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지역권은 꼭 점유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항상 이게 들어놓여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나다닌다. 또는 이제 지금 통행지역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용수지역권,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상권 지역권 공통적인 요소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지상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거.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인데 비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외에도 주로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물권. 다만 전세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되고 나서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위 경매 청구를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으로서 성격 외에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다? 바로 담보 물권적 권능도 가진다. 이 전세권도 당연히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체 그림 보게 되면 물권이니까 혹시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의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한편 토지 소유권 중에서 처분 권능을 지배하는 거,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위 이제 담보 물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라고 해서 돈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다. 채무자가 변제기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개념상 피담보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을 피담보채권, 이에 비해서 팔아서 자신의 경매를 붙여서 자신의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 유치권. 자, 유치권은 이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총체적으로 작은 파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자가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돈 갚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고 한다?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두 개밖에 없었죠. 공사대금 채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 요 두 개를 전제로 해서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또 비용 상환 청구권에 따른 필요비, 유익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돈 갚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민법상 물권의 범주가 되겠고 그 외에도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건 생략을 할게요. 너무 깊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소위, 자,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등기 안 해도 다 성립하게 되는 권리다. 이렇게 보죠. 다시, 물권은 등기해야지 다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 성립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이미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한다. 그런데 이 채권은 외부에서 그 권리의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채권도 혹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소리 한번 가볼까요? 전세권부터 얘기해갑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런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 물론 그 과정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 금액 교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쟁점이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을 다 거쳐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물권에 관한 개념, 바로 비교할 게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되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이해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권의 단점이 외부의 이 권리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때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병한테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임차권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데 여기다 임차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것을 대형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등기 안 해도 임차권 성립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뭐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 즉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도 소유권도 전세권도 취득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지금 등기, 임차권 같은 경우는 뭐야? 등기 안 해도 어떻다? 발생한다. 다만 등기가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계약법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물권에, 소위 이제 이런저런 권리가 있다는 거, 권리의 종류,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권리의 발생, 변동이라는 개념을 보게 됩니다. 해서 요건 지금 이제 역시 물권법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다 아울러 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될 텐데, 권리 발생 중에서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권리 발생 정도까지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권리 발생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주제인데요.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 건물을 신축한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의 개념은 그 권리자의 권리의 기점이 없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에 비해서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그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해서 권리를 넘겨받는 형식, 이걸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이 파트가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이게 등기법이지 뭐니 곳곳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서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하고요, 포괄자 설정적 승계, 민법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간단한 거야.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 지상권의 이전, 이런 식으로 권리가 구 권리자에서 실무 권리자로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적 승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요, 소유권을 담보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해서 자신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 권리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떼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설정적 승계. 그래서 우리가 용어 쓸 때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것들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구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지배하는 형태, 소위 제한 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소위 등기 등을 통해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는 것이 승계 취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지금요, 권리 발생 과정에서
기존의 권리자의 권리가 매매, 상속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넘어오게 되는 거,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자,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설정적 승계. 근데 용어 중에 제일 피곤한 파트가 나와요. 이전적 승계에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 용어를 두 가지로 쓰게 되는데, 자, 특정 승계,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걸 뭐야? 하나의 법률 행위,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이름하여 특정 승계 또는 자, 우리가 영역에 따라서는 특별 승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 자,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그리고 포괄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속이 포괄 승계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등기법 등등등을 공부해 갈 때 계속 이슈가 되는 게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라는 개념이 문제가 된다 해서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 자,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걸 특정 승계 또는 자, 영역에 따라서는 특별 승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자,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포괄 유증.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자,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 권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빚도 같이 받게 되는 거, 빚도 같이 승계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법률행위 분류 이런 거 같이 관련해서 설정적 승계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료 1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해서 저당권의 설정이라고 해서 이걸 뜬금없이 이전적 승계라고 해서 틀렸죠? 이건 설정적 승계 취득의 한 종류가 되게 되는 거죠. 2번 포기, 아까 한번 나왔던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가 배웠던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 상초, 취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물권의 포기, 참고적으로 이 물권의 포기 같은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 해서 자, 우리가 요거 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분묘기지권 포기할 때 주로 예를 듭니다. 분묘기지권도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일종으로 보게 되는데 분묘기지권의 성립 과정에서는 봉분이라는 것이 외부에 공시하는 수단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고 굳이 봉분을 파헤치지 않더라도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물권을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물권의 포기도 당연히 논리체계상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3번, 4번, 5번 중에서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3, 4, 5번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그래서 자, 이런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실 때 그 관련 기출 문제 28회 때 나왔던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그동안 공부를 좀 몇 달 했든 뭐 얼마를 했든 간에 그나마 좀 본 것들은 뭐야? 1번, 2번 두 개밖에 없잖아요. 1번, 2번 그 두 개밖에 없다고. 나머지 제가 예를 들어서 무주물의 선점 이런 거 설명 안 드린다고 동산에 관한 부분인데 아무 주인도 없는 물건을 누가 먼저 집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원시 취득의 한 유형이 되는데 문제를 풀어갈 때요. 3번, 4번, 5번 관념의 통지니 또 의사의 통지니 이런 것들 제가 설명도 드리지 않습니다.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 한 일종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외워봤자 공부 양만 늘어나고 실제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실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냥 알아서 많이 폰놈 몇 개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답을 구성을 한다. 이게 세팅이 되셔야 돼. 근데 대부분 수험생이 빠지는 함정이 3, 4, 5번 드디어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 마구잡이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이제 머리가 멘붕이 와버려요. 아니야. 항상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그냥 무난한 데서 간단한 데서 다 출제를 한다. 다만 수험생들이 너무 쉽게 여길까봐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막 깔아가지고 겁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답은 항상 어떻다 쉽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자, 항상 문제를 풀어가실 때 어차피 문제 반 이상 찍게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찍을 때 어떻게 뭘 찍어라? 많이 본 놈 찍어
찍어라. 이게 결론이야. 만약 본론 찍으면은 그 원래 출제의 맥락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답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분류 등에 관한 주제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분류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금 이건 뼈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봤자 맨날 들을 때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과정이 3번, 4번이 되면 체계가 스스로 잡혀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전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무효인 법률행위가 전제가 되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어떤 급부, 지급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자, 무효인 법률행위 대표가 반사적 법률행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도박에 쓰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누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도박을 한 사람이 이제 도박에 쓸 것이라는 걸 알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 돈 잃어버렸을 때 원래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왜?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을 전제로 돈을 빌렸다고요. 이게 차용금 채권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차용금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효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아까 도박을 이유로 자, 돈을 빌렸어. 그래서 잃어버렸어. 돈을 이제 빌려준 사람을 갚으라고 해. 그러니까 못 갚겠다고 이게 왜? 무효니까 중개사원 가서 몇 개 배워온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무효인데요? 라고 했을 때 확 묻어버릴까 하다가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람도 배운 사람답게 상대방의 귀책사유 고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요거 안 된다고 무효인 법률 행위를 이유로는 어떻다? 손해배상은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 그냥 묻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묻히는 수밖에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 다시 갑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떤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무효가 전제가 되게 되면 상대방은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거. 취소권 행사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건 애초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취소권의 행사라는 개념이 될 테고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역시 법적 채무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한편 유효인 법률행위일 때 해제. 이게 일시적 계약, 매매나 교환 같으면 해제 문제가 나왔었고 계속적 계약,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에 있어서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최소한 해제나 해제 문제는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 무효인 법률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해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예외적으로 유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해지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 실명법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게 될 주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서 자, 법률행위 중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일단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강행규정 위반 또는 이제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법을 위반했는데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디서 주로 논의가 되냐면 이 말고 민법 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두 가지가 논의가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했다. 그러면 초과 수수한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금지하는 그 규정은 소위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한다. 그걸 뛰어넘어서 만약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받을 중개보수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인데 120을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 부분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인 부분은 어떻다? 받은 듯이 다 토해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등 관련해서 그러기에 있어서 매무초라고 하는 거, 직상증투, 시단 이런 게 있었죠.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제 아는 사람도 몇 분 계십니다. 그냥 기특하게 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얼마 안 갈까는 거.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든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증세 등의 중개 매매업, 그리고 투기 조장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단체 구성 행위 이런 것들이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 중에 하나가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직접 거래라는 것도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럼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소위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 가볼까요? 자, 중개 의뢰인 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을에게 중개 대상물 X에 그 X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했는데 을이 직접 사버렸다고 이건 어떻다? 금지되게 된다. 그래서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만약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된다? 단속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소유권 취득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효력 규정이다. 다시요. 어떤 법규 위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전제하면 그건 뭐라고 본다? 단속 규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된다? 효력 규정.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은 뭐가 된다고요?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된다. 왜? 우리 판례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20을 받았으면 20만 원 부분 무효다.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고 효력 규정이 되게 될 것이고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해버린 경우 이때 이것은 단속 규정. 그래서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은 일단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룬 이유 자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효력 규정 관련해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위 이제 이름하여 뭐가 된다? 효력 규정이 되게 된다.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원래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로 규정을 합니다. 다시 갑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 매도인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또 판 사안에서 등기는 원래 들어가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갑에서 병으로의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렇다 치고 만약에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것을 무효로 볼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병이 A, B, C 이런 식으로 여러 명한테 중간에 매매가 계속 이루어졌다. 근데 C라는 사람이 한 20년 지난 시점에서 등기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병이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요. 라고 미친놈처럼 고백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된다 싶시다.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소위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단속 규정. 해서 처벌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나머지 권리의 이전 등에 관한 부분은 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근데 작년에 나왔던 게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이게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두 사람이 뭐 등기를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누구한테,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매도인과 매수인 손 잡고 가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허가구역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원래 갑하고 을이 토지거래 허가 받고 을하고 병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갑하고 병이 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를 보게 된다, 무효가 되게 된 특이한 걸 갖고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아까 우리 봤던 거 법정중개부서 초과수수 약정, 이건 아예 무효,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직접 거래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하나 나왔던 것이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행위, 요것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뒤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을 효력 규정 해석해버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팔고 또 사는 사람 사고 했을 때 뒤에가 다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이건 행정 형벌을 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단순히 어떻다,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하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허가구역 아닌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그건 뒤에 있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다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 자, 공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택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조토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지역에서 일정한 주택이라는 것은 새롭게 건설된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받게 됩니다. 근데 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냥 팔아버렸다, 법을 위반해서 팔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취득할 수 있어야겠다. 이게 사회적 혼란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해서 요렇게 자,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행위도 일단은 처벌받는 건 별개의 문제,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계약 자체 또 소유권 권리 자체는 인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허가구역 아닌 지역, 자, 전국입니다. 허가구역은 특수한 몇 동네 안 돼요. 현재는 허가구역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전국에서 수많은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걸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사회적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한다. 해서 결국은 단속 규정으로 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예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불측에 수많은 다수 대중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규 위반이 되더라도 그 법률 행위로서 효력 자체는 어떻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단속 규정.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별로 몇 개 안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몇 개가 안 돼. 전국에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은 지정이 된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하더라도 어떻다, 손해 볼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자, 아예 무효로 선언을 하고 있고, 자, 법정중개부서 초과수수에서 이걸 무효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개공이 토해내면 되는 거지, 누가 여기서 피해를 받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법원에서 해석할 때 어떻다, 효력 규정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효력 규정으로 볼 것이냐, 단속 규정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뒤에 있는 불측의 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한 놈 때문에 다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때는 단속 규정으로 봐서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자,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몇 사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아예 무효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민법에서 효력 규정,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라는 개념 간단하게 듣고 버리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자, 임의 규정 몇 개가 있습니다. 기억해 볼 만한 게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고요. 이 규정은 소위 민법상 임의 규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다른 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불에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럼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가볼까요? 매매 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당연히 특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해서 우리 앞에서 계약법 할 때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자 계약서 작성 비용 하고요. 측량 비용까지를 뭐라 부른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근데 매도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모두 부담한다. 특약이 있으면 그 조항을 우선하에 적용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듣고 버리실 것. 해서 여기는 바로 지문 문제 하나 나와 있어요. 설명은 더럽게 길게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 구성되어 있어요. 교재 17페이지 제1하단부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요즘에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 103조, 104조 공부 안 했는데 통정의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일단 답을 체크하게 되면 1번 보니까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체결한 매매 계약 나와 있죠? 예, 제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서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야.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를 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왜? 피해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무효로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요건 이제 간간히 지문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안에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같은 경우는요 장관이 그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를 내준 장관이 미리 이렇게 관할관청에 허가를 하기 전까지는 아예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K스포츠재단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이제 재벌들한테 한 800억 뜯어냈다고 그래. 800억 뜯어내는 거 있을 수도 있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찐찐하게 사는 인간들은 80만 원 삥을 뜯었다 해서 해도 열이 받을 텐데 돈 많은 사람들끼리 그럴 수도 있나 보지. 해서 그렇다 치는데 그때 K스포츠재단인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중에서 720억을 처분 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80억을 기본 재산으로 분류를 했던 거야. 물론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루어진 모양새가 이거야. 이건 뭐냐면은 800억을 받아가지고 삥을 뜯겠다는 거야. 자기 사적으로 쓰겠다는 목적이 내재가 돼 있다고. 90%를 보통의 경우는 90%를 기본 재산을 두고 자 10%를 처분해서 운영 경비로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이제 세팅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은 뇌물을 받았는데 안 받는데 벨소리 다는데 안 받으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만들어진 그림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일반적인 어떤 법인에 있어서는 기본 재산을 90% 두고 10% 정도를 처분 가능한 재산을 분류를 한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원 월급도 주고 등등 운영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계속 법인을 유지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데 그때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720억 정도를 처분 가능한 재산을 분류하고 80억만 기본 재산을 분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아무 내막도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 이거는 720억 뇌물받은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걸 처분 못하게 해놨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이 직접 그걸 막 머리를 쓰고 기본 재산을 알고 처분 가능한 이렇게 안 했겠지. 누가 알아서 했겠지.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거고.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만약에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못 한다고. 장관이 따로 허가를 해야만이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장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처분했다. 그럼 뭐가 된다? 아예 무효. 피해받을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리고 법인의 법인을 유지시키는 게 법조문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이게 자 다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설명드리는 거야. 자 보니까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몰라도 돼. 문제는 항상 시험 문제 볼 때 많이 본능 찍으면 돼. 최소한 이건 눈에 되게 낯설어. 왜 부동산 얘기이긴 한데 이게 기본재산이 부동산일 테니까 부동산 얘기이긴 한데 별 의미는 없고. 자, 4번 지문 도박 나와 있죠? 뒤에 보지도 마. 도박은 103조 위반입니다. 도박은 103조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운영하는 분한테 그 도박장에서 돈 빌려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갚는 게 좋을까요? 정신건강이나. 죽는 수가 있으니까. 묻어버린다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다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의 얘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자, 뇌물 수수 약정.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럼 내가 공무원이야. 그럼 이제 뇌물을 받고 뭐 일처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럼 먼저 받아야 돼. 먼저 받아야 돼. 약정이 무효잖아. 약정이 무효니까 일처리 다 해주고 나서 뇌물 주기로 약정한 놈한테 이제 처리했으니까 뇌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걔가 민법 103조 위반을 들어서 무효니까 나는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열받아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걔는 이제 걸려갖고 공무원 파면 되고 돈도 못 받고 파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저것 다 따라서 일단 받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혹시 나중에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돈 구경만 하다 냄새도 못 맡아보고 죽는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103조 위반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특이했던 것이 자 민법 103조 위반, 통정 허위 표시, 그다음에 강행 규정, 자 효력 규정 위반해서 아까 기본재산 처분 사건, 그리고 단속 규정 관련해서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이렇게 이제 문제를 여기 엮었어요. 요즘에 문제 트렌드가 지금 절대적 무효에서 강행 규정, 자 또는 효력 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 여기까지 보통 묶어서 또 통정의 표시까지 묶어서 출제하고 있는 게 새로운 트렌드. 옛날에는 딱 개별 주택 단위로 출제하다가 약간씩 엮어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행 규정 얘기. 다시 기본 가십시다. 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분할 때 효력 규정은 자 몇 사람 피해 안 됐을 때 무효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몇 사람 피해 안 본다고 전국에 허가구역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부서 초과수수약정 그거 처벌한다 할지언정 한 명만 처벌을 받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지금 관할관청의 기본자 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만든다 한들 여러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 몇 사람 안 걸리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런 것들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약정 그리고 직접거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걸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함부로 무효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다?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잠시 그랬다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